이제 전쟁은 총이 아니라 식량과의 전쟁입니다. 2022년 3월, 국토 대부분이 사막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치명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식량 재고 90에 3천만 국민이 굶기까지 남은 시간이었죠. 그들은 세계 최고를 불렀습니다. 네덜란드,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 수억 달러가 투입됐고 최첨단 유리온실이 사막에 세워졌으며 성공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온실 내부 온도는 70도를 돌파했고 작물들은 전멸했으며 프로젝트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세계 최고가 사막 앞에서 무너진 겁니다. 절망 속에서 마지막 대안 하나가 검토됐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의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농업 강국도 아니고 사막 경험도 없는 나라. 그러나 보고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의구심은 서서히 긴장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40도, 겨울 영하 20도. 극한 기후에서 10년 넘게 농업을 운영해온 나라. 이 선택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 생존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왜 식탁을 걱정합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까지는 말이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물류가 끊겼습니다. 식량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쌓아놨지만 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긁어도 현금을 던져도 창고는 비어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존은 거래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파이살 알-라시드, 사우디아라비아 식량안보 차관입니다. 이 직함이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단 하나의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 하나가 우리나라 3천만 국민의 식탁을 좌우한다는 것. 그리고 만약 내가 틀린 판단을 한다면 누군가는 내일 굶을 수도 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 말이죠. 그런 제게 2022년 3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고 국제 물류망이 하나둘씩 끊기기 시작했으며 식량 가격은 매일같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였고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은행 계좌에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식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아무리 긁어도 현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파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생존이란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는 것. 시장이 무너지면 돈은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사우디아라비아는 누가 뭐래도 부자 나라입니다. 석유 수출로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 돈으로 세계 최고의 것들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국토의 90%가 사막이라는 것,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물조차 귀한 이 땅에서 자급자족이란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현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식량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걸 살 수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밀을 수입하고 인도에서 쌀을 들여오고 호주에서 고기를 사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국제시장은 항상 활짝 열려 있었고 우리 지갑은 언제나 두둑했으니 누가 굶주림을 걱정했겠습니까? 하지만 2020년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고 2022년에는 전쟁까지 터지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물류망이 하나씩 둘씩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곡창지대였는데 그곳에서 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쌀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호주는 물류 대란으로 육류 공급 물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하나하나가 악재였지만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군요. 제 책상 위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보고서가 쌓였습니다. 국가 식량 재고 91분 남음, 일주일 후에는 85일분, 또 며칠 지나니 78일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도 같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카운트다운이었고 시한폭탄의 타이머였으며 3천만 국민이 언제까지 밥을 먹을 수 있는지를 가리키는 잔혹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께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3개월 안에 우리나라의 식량 재고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석유로 전 세계를 움직이던 우리가 고작 쌀 한 톨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는 그 굴욕적인 상상 말이죠. 우리에게는 비전 2030이라는 야심찬 국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을 다각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왕세자 전하의 원대한 계획이었죠. 그 중에서도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위기는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이 뜨거운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물은 대체 어디서 구할 것인가? 여름철이면 50도를 훌쩍 넘는 이 살인적인 더위를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말이죠. 저는 전 세계에서 농업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고 유명 컨설팅 회사들로부터 보고서를 수십 개나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는 답은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소 5년은 걸릴 겁니다. 예산을 몇 배로 더 투입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답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천만 국민이 하루 3끼를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한가? 그걸 전부 수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만약 수입선이 또다시 끊긴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나오지 않았고 불안만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가장 무서운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전쟁이 더 확대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앞에 나가서 뭐라고 말하자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는 석유는 넘쳐나지만 당신들이 먹을 빵은 없습니다라고 고개 숙이고 사과할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차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일 똑딱거리는 시한폭탄 앞에서 빨간 선을 끊을지 파란 선을 끊을지 고민하는 폭탄 해체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의 타이머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죠. 그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과서에 나오는 평범한 해법이 아니라는 것. 극한의 환경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말이죠. 사막을 정복한 기술, 물 부족을 극복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성공을 증명한 검증된 사례가 절실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세계 지도를 크게 펼쳐놓고 매일 그걸 바라봤습니다. 대체 어디에 우리가 찾는 답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세계 농업 강국들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각 나라마다 장점은 있었지만 우리가 처한 극한 환경에 딱 맞는 해답을 찾기는 쉽지 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들어온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였죠. 네덜란드라고 하면 대부분 풍차와 튤립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덜란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통합니다. 국토 면이가 우리나라 경상도만한 작은 나라가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국 다음이라는 겁니다. 인구는 겨우 1,7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말이죠. 저는 그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은 땅에서 그토록 엄청난 양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유리온실과 스마트팜 기술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였고 사실상 이 기술의 종주국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네덜란드의 자연 환경이 결코 농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고 일조량도 부족하며 겨울은 길고 춥습니다. 우리와는 정반대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리한 자연 조건을 기술로 극복했다는 점에서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없는 걸 탓하지 않고 기술로 해결했던 겁니다. 저는 네덜란드 농업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밤새 읽었습니다. 유리온실 안에서는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까지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밖에 눈이 내려도 온실 안은 언제나 완벽한 봄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 사용량은 노지 재배의 10분의 1 수준이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몇 배나 높았습니다. 이건 농업이 아니라 정밀공학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업들은 유럽 전역은 물론이고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진출해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실패 사례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죠.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검증된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팀을 꾸려서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로테르담 근처의 한 대형 온실 단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유리 온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가 1년 내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온실 안은 따뜻했고 작물들은 싱싱했으며 모든 게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제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통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50도 사막을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 최대 농업기술 기업과 미팅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연했죠. 우리가 제시한 예산 규모를 보고 그들 눈이 반짝였으니까요.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사막이라고 해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기술은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합니다. 저는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함께 네덜란드 방안의 장단점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장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검증된 기술, 풍부한 경험, 전 세계 성공 사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단점도 있긴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 초기 투자 규모가 크다는 것, 그리고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과연 유럽식 온실이 제대로 작동할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구심을 무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인데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왕세자 전하께 최종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네덜란드 방식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승인이 떨어졌고 예산이 배정됐으며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드디어 답을 찾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세계 최고의 기술, 검증된 시스템, 막대한 예산, 그리고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이 모든 게 갖춰졌으니 이제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모든 환경에서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이 제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네덜란드 기업이 들어왔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온실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유럽에서 공수해온 최첨단 자재들이 트럭에 실려왔고 네덜란드에서 날아온 기술자들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을 방문했고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안도감이 커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해답을 찾은 거라고, 이제 식량 걱정은 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6개월 만에 첫 번째 온실이 완공됐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거대한 유리 구조물이었죠. 햇빛이 유리를 통과해 들어오면 온실 안이 환하게 빛났고 내부에는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빼곡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 습도 조절기, 자동 급수 장치, 영양분 공급 시스템까지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됐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자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토마토 모종을 심고 3개월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 우리 땅에 심어졌고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왕세자 전하께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때는 5월 중순이었고 사우디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죠. 외부 온도가 45도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유리온실은 그 열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증폭시켰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처음에는 냉방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온실 내부 온도를 겨우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6월이 되고 외부 온도가 50도를 넘어서자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현장 보고를 봤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온실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냉방을 최대로 가동해도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온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우나가 따로 없었죠.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심어놓은 토마토 모종들은 이미 잎이 시들어 축 늘어져 있었고 어떤 것들은 완전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기술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온도계를 몇 번이나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예상 밖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들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말이죠.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유리온실은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햇빛이 부족해서 유리를 통해 최대한 빛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사우디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햇빛이 넘쳐났고 오히려 그 빛을 차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빛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고 열을 막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한번 들어온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리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갔고 냉방 시스템은 그걸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틀어도 한여름 사막의 태양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오히려 냉방을 돌리는 전기료만 천문학적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덜란드 측 책임자들과 우리 팀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해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광막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러면 식물이 광합성을 못한다는 반론이 나왔고 냉방 용량을 2배로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비용이 감당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차광 시스템을 보완하고 환기장치를 추가하고 냉방 라인을 증설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름이 끝날 때쯤 온실 안의 작물들은 거의 다 죽었고 살아남은 것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수확은 처음 목표의 10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저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고 제 판단 착오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말에 현혹돼서 정작 우리가 처한 극한 환경의 특수성을 간과했던 겁니다. 유럽에서 완벽한 기술이 사막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왕세자 전하께 보고를 올려야 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목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 네덜란드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사막 환경에서 유리온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세계 최고 기술을 들여왔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검증된 기술이라는 게 모든 환경에서 통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실패의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는 것을 말이죠. 공식 기록에는 단 한 단어만 남았습니다. 실패. 네덜란드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고 나서 사우디 정부 내부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농사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는 저주받았다는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식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전 세계 농업기술 업체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했습니다. 화려한 포트폴리오나 유명세가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 실제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죠. 일본,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여러 제안서가 들어왔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낯선 제안서 한 통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한국이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반도체나 자동차 정도였지 농업 강국이라는 인상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국토도 작고 사막 경험도 없어 보였습니다. 네덜란드라는 세계 최고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를 열어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거창한 홍보 문구도 과장된 약속도 없었습니다. 대신 담백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극한 기후에서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막은 처음이지만 극한 환경은 익숙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국 측 담당자에게 화상 미팅을 제안했고 일주일 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네덜란드 사람들처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차관님, 네덜란드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열 때문이었습니다. 유리온실이 사막의 더위를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자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실패 이유는 그들이 사막과 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막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까?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유리온실은 외부 환경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햇빛을 받아들이고 자연 환기를 활용하고 어느 정도는 밖의 날씨에 의존하죠. 하지만 사우디에서는 외부 환경 자체가 적입니다. 50도 열기, 살인적인 일조량, 모래바람. 이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막으려고 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당신들 방식은 뭡니까? 그가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밀폐 구조로 만들고 내부는 독립된 환경으로 통제합니다. 햇빛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인공 조명을 씁니다. LED로 식물에게 필요한 파장만 정확하게 제공하죠. 사우디 햇빛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흙도 쓰지 않습니다. 수경재배로 물의 영양분을 녹여서 뿌리에 직접 공급합니다. 물 사용량은 일반 농업의 5% 수준입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햇빛도 인공, 흙도 없음, 물도 최소화. 이게 정말 농사입니까? 하지만 그의 설명에는 이상하게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냉방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으니까요. 전체를 냉방하지 않습니다. 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온도를 낮춥니다. 식물은 뿌리만 시원하면 견딥니다. 국소 냉방으로 에너지를 9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덜란드와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구나. 네덜란드는 자연을 이용하려 했고 한국은 자연을 차단하려 한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 사람들은 사막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사막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름 40도, 겨울 영하 20도를 오가는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극한은 다루는 방법을 압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솔직히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의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는 것 말이죠. 한국 측과의 첫 미팅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그들의 제안서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씩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죠. 그들이 말하는 완전 차단 방식이라는 게 외부 환경과의 전쟁을 아예 포기하고 내부의 완벽한 인공 생태계를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우리 팀 기술진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한국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원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인공 조명만으로 식물을 키운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덜란드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실패했고 한국 방식은 비상식적으로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로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 말이죠. 현장을 직접 보겠습니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2주 후, 저는 팀원 3명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 근처의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기로 했죠.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가 찾지 못한 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 도착한 곳은 평범한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화려한 유리온실과는 비교도 안 됐죠.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에어샤워를 거쳐야 했고 방진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외부의 먼지, 병균, 해충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안내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통제. 모든 것을 통제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는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자 5층 높이의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건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선반이 층층이 쌓여 있고 각 층마다 상추, 케일, 허브가 빼곡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LED 조명이 보라색 빛을 내뿜고 있었고 뿌리는 물에 잠긴 채로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수직 농장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일반 온실보다 10배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가 벽을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단절돼 있습니다. 밖이 영하 20도든 40도든 이 안은 항상 섭씨 20도를 유지합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20도였습니다. 습도는 60%, 이산화탄소 농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외부 날씨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전혀요.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이 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공 환경을 창조한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는 걸, 그리고 이미 10년 넘게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수경재배로 영양분을 뿌리에 직접 공급하고 사용한 물은 정화해서 다시 순환시킵니다. 재활용률이 95% 이상이에요. 저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우디에 설치한다면 네덜란드 방식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방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덜란드 방식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우리는 전체를 냉방하지 않고 뿌리 부분만 국소 냉방합니다. 식물은 뿌리 온도가 중요하지 잎 온도는 다소 높아도 견디거든요.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아니 네덜란드는 이런 단순한 발상을 하지 못했을까? 전체를 냉방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필요한 부분만 정확하게 냉방했고 그래서 에너지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시설을 나오면서 저는 팀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차관님, 이건 작동합니다. 실제로 돌아가고 있고 수익도 나고 있습니다. 다른 팀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에 적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가 아니라 극한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말이죠.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바로 내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검증이 끝났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걸 확인했으며 사우디 환경에 적용 가능하다는 팀원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사우디 국민들이 그리고 왕실이 이 방식으로 재배한 작물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점이었죠. 사우디 사람들은 식재료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왕실과 상류층은 더욱 그렇죠. 그들은 유럽산 채소, 미국산 과일, 호주산 고기를 선호했고 그게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공 조명 아래서 흙도 없이 자란 채소를 그들이 받아들일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에 이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 제안이 왔습니다. 시범 재배를 해보시죠. 소규모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실제로 작물을 키워서 직접 드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보고서와 수치만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3개월 후 리야드 외곽에 한국 기술진이 들어와서 소규모 시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네덜란드 유리온실이 있던 자리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었죠. 아이러니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옆에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 셈이니까요. 한국 기술진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밀폐 구조물을 세우고 LED 조명을 설치하고 수경 재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모든 게 체계적이었고 그들은 마치 수십 번 해본 일처럼 능숙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첫 작물로 그들이 선택한 건 딸기였습니다. 왜 하필 딸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답했습니다. 딸기는 까다롭습니다. 온도, 습도, 빛의 양에 민감하죠. 하지만 동시에 맛의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작물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방식으로 키운 딸기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다른 작물은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걸로 먼저 증명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석 달이 지났고 첫 수확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딸기를 봤습니다. 밀폐된 시설 안에서 LED 불빛 아래 자란 딸기들이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균일했고 색깔도 선명했으며 무엇보다 향기가 진했습니다. 한국 책임자가 딸기 하나를 따서 제게 건넸습니다. 직접 드셔보십시오. 저는 딸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어떤 딸기보다 달았고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으며 신맛과 단맛의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또 하나를 집어 먹었습니다. 이게 정말 여기서 자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바로 이 시설에서 3개월 전에 심었던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인공 조명 아래서 자란 딸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니 말이죠. 한국 측이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딸기는 장거리 운송을 고려해서 80%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합니다. 그래야 운송 중에 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현지 생산이니까 100% 완숙 상태에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맛의 차이는 여기서 나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수입 딸기들은 운송을 위해 희생된 맛이었던 겁니다. 덜 익은 상태에서 따서 냉장 컨테이너에 실려 며칠을 이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빨개지긴 했지만 진짜 맛은 이미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저는 즉시 왕실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시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왕실 식탁에 한국 방식으로 재배한 딸기가 올라갔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딸기를 드시고는 잠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먹었던 건 딸기가 아니었군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왕실의 평가가 나오자 귀족들과 부유층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시식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 딸기 맛입니다.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언제부터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술 검증은 끝났고 경제성도 확인됐으며 이제 가장 중요한 대중 수용성까지 입증된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 측과 본격적인 계약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시범 사업이 아니라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전국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까지 목표로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별이 총총했고 저 멀리 네덜란드 온실의 폐허가 보였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불과 2k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였을까?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딸기 시식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왕실의 승인이 떨어지자 각 부처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투자부, 경제기획부, 심지어 국방부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식량 안보 전략으로 격상된 겁니다. 저는 왕세자 전하께 종합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과정, 네덜란드 실패 원인, 한국 기술의 특징, 시범 재배 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모든 걸 담았습니다. 전하께서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으시더니 한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파이살, 이 기술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확신하는가? 저는 머뭇거림 없이 답했습니다. 네, 전하. 기술적 가능성은 검증됐고 경제성도 확인됐으며 국민 수용성까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식은 우리의 극한 환경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전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라. 필요한 예산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승인을 받고 나서 저는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투자부 장관, 경제기획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비전 2030 프로젝트 총괄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위기 인식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 실패, 한국 발견, 기술 검증, 그리고 왕실 시식까지 말이죠. 투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다른 후보는 없었습니까? 일본이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물 관리에는 강하지만 극한 고온 대응 경험이 부족합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실패했고요. 한국은 유일하게 극한 기후에서 10년 이상 실증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막은 처음이지만 여름 50도 환경을 이미 극복한 나라입니다. 경제기획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미 답을 준비해뒀습니다. 장비 구매는 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술 자체입니다. 합작법인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한국 측이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우리는 자본과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력 소비는 어떻습니까? LED 조명과 냉방 시스템을 돌리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할 텐데요. 저는 이미 계산해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방식보다 70% 적게 듭니다. 국소 냉방과 LED 효율 덕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막의 강렬한 햇빛을 작물에는 직접 쬐지 않고 전기로 바꿔서 활용하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사람들이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전 2030 총괄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경제 다각화의 핵심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석유 이후를 대비한 식량 주권 확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투자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습니다. 1단계로 10개 시설을 전국에 분산 배치합니다. 리야드, 제다, 담맘 등 주요 도시 인근에 말이죠. 성공하면 2단계로 50개까지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네옴시티의 대규모 식량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네옴시티. 그 단어가 나오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네옴시티는 왕세자 전하의 야심작이었고 홍해 연안 사막에 건설 중인 미래 도시였습니다. 서울 44배 면적에 900만 명이 살게 될 도시. 그곳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네옴에 900만 명이 들어가면 하루에 필요한 식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기획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미 계산해뒀습니다. 채소만 해도 하루 수천 톤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입에 의존하자니 물류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사막에 노지 농업을 하자니 물이 없습니다. 한국 방식의 수직 농장만이 답입니다. 투자부 장관이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네덜란드에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엔 성공 확률이 높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만장일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과 본격 협상에 들어가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것. 저는 회의실을 나서면서 안도했습니다. 2년간의 고민과 실패, 그리고 끝없는 탐색 끝에 드디어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건은 합작법인 기술 이전 포함 장기 파트너십입니다. 한국 측 대표가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죠.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한국과의 합작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전국 10개 도시에 수직 농장이 세워졌고 매일 수십 톤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딸기, 토마토, 상추, 케일, 허브까지 모든 작물이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외부는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였지만 밀폐된 시설 안은 연중 20도를 유지했고 작물들은 계절과 상관없이 자라났습니다. 왕실과 상류층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완숙 상태로 수확한 과일과 채소의 맛을 본 그들은 수입산을 찾지 않게 됐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상관없었습니다. 신선도와 맛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고급 레스토랑과 호텔들도 계약을 요청했고 대형마트에서도 별도 코너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산이라는 라벨이 붙은 채소와 과일이 프리미엄 가격에 팔려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죠. 처음에는 중동의 한 부자 나라가 농업 실험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성공 사례들이 축적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주목했고 농업 전문가들이 사우디를 방문했으며 각국 정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네덜란드 실패와 한국 성공의 대비였습니다. 유럽 농업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극한 기후 농업의 주도권이 이동하고 있다. 온화한 기후에 최적화된 유럽 방식은 한계를 드러냈고 극한 환경에 대응해온 아시아 기술이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네덜란드 농업계는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들의 명성이 사막 한복판에서 무너지는 걸 목격한 셈이니까요. 저는 국제농업 콘퍼런스에 초청받아 발표를 했습니다. 청중 대부분이 유럽과 미국 전문가들이었는데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설명하자 그들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으며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듯 메모를 열심히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한 네덜란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차관님, 네덜란드 기술이 실패한 이유가 정말 환경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유럽 기후에 맞춰져 있죠. 한국 기술은 극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 대답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세계 최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우리 환경에 맞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한국은 여름 40도, 겨울 영하 20도를 오가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극한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극한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들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여러 나라에서 접촉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중동 국가들은 물론이고 호주, 아프리카, 심지어 미국 남부 지역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업이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옴시티였죠. 홍해 연안 사막에 건설 중인 미래 도시. 서울의 44배 면적에 900만 명이 살게 될 그곳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 팀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방식의 대규모 수직 농장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 그것만이 90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2022년 그 위기가 없었다면, 만약 네덜란드가 성공했다면, 만약 제가 한국 제안서를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을 것이고 식량 안보는 여전히 불안했을 것이며 네옴시티는 다른 방식을 찾느라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역사는 참 묘합니다. 1970년대에 사우디는 한국 기업들을 불러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우리는 돈을 주는 고객이었죠.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우리에게 생존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바뀐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의 의미가 깊어진 겁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수직 농장에서 오늘도 수십 톤의 작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극한의 열기 속에서, 하지만 인간의 기술로 통제된 환경 안에서 말이죠. 이게 미래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을 이해하고 환경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 우리는 석유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놀랍게도 한반도에서 왔습니다. 극한을 견뎌온 나라, 기술로 생존해온 나라, 그들이 우리의 파트너가 됐고 이제는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딸기가 자란다는 건 단순한 농업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의지의 승리이고 기술의 승리이며 극한을 기회로 바꾼 인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는 한국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